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안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 패전국인 일본이 70년 만에 다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통과된 법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길래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일본 헌법에서는 평화헌법은 이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구조죠. 그게 구조입니다. 네. 구조 2항에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자국 방위를 위해서 말하자면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은 평화헌법 하에서도 자국에 대한 방어는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그 주요 안보법제 내용은 뭐냐면, 일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에 있어서도 일본이 가가지고 참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일본 국민 또는 일본 국가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말하자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전후 70년간의 어떤 그 방위 정책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이게 우려가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준비가 되면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은 자위대가 무력으로 행사 가능하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뿐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미군 등 후방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테러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뢰 제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난 구호라든지 해적 퇴치, 이런 게 이제 주요 자위대의 업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말하자면 미군이 아프간에 전쟁을 할 때 지금도 물론 아무리 바뀌었지만 일본군이 직접 소총이나 탱크를 들고 대포를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지금도 물론 금지되어 있지만 근접 접근해가지고 후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군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영국군 또는 프랑스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후방 접근이지 탄약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공중 구비라든지 병력 수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근접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다 보면 전사자가 나올 수 있는, 말하자면 일본이 자위에 반해가지고 전쟁에 말려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고, 심지어 이 헌법학자들도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빨리 밀어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 아베 내각이 강행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아베 내각은 이제 원래부터 이게 그야말로 본인이 좀 정치적인 수건이다, 이것 때문에 수상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법 개정한다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의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 개정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석 개헌을 통해 가지고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작년 7월에 해석 변경을 좀 했죠.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이제 가그 결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제 1972년에 집단적 자위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뒤집어져 가지고 본인이 뒤집어서 이제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보호법을 제정했다든지, 말하자면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적절하게 군사적인 억제력 또는 이제 북한이라든지 또는 국제 테러에 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어떤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특히 아베 정권 들어와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 왔고, 이번에 안보법제야말로 그야말로 활용점정이다, 그냥 점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고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좀 키워왔거든요. 최신 무기도 도입을 하고. 근데 어떤 명분으로 도입을 하게 된 겁니까? 사실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아베 정권의 이런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건 뭐냐면, 이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금
군사 패권이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매년 지금 한 10% 이상씩 지금 그 군사비를 지금 증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예. 그리고 해양 진출하다 보니까 이제 센카쿠 중국명 다요이다이를 둘러싸고 국지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해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국방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1980년대 초반에 그걸 만들었는데 방위비 GNP 1%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위비가 GNP 1%를 넘지 않는다는 그런 말하자면 불문율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뭐 사실상 깨고 아베 정권에 들어가지고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방위비를 올리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미일 정상회담 때 이제 가이드라인 미일 방위 협정 그 지침이 이제 그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그런 말하자면 신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착착 약간의 지금 군비 증강이 중국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안보 관련 법안 11개 법안이 이제 제정되거나 개정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법적인 이제 정비가 끝난 셈인데 미국은 좀 쌍수를 들고 적극 환영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재정난 때문에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자기의 역할을 좀 일본이 대행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제 중국과 결과적으로는 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 말하자면 해양 진출, 특히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일종의 댐 역할을 해주는 일본이 그 공동 안보 파트너로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1차 막아주는 또는 이제 중국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어떤 요격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것을 수십 년간 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이제 공동 안보 분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이 미군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공동으로 같이 작전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전쟁터에서 직접 현장에서 전쟁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접근해가지고 미군을 말하자면 일본 또는 미국이 말하고 있는 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미일 일체화, 군사 일체화라는 작업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안보법제를 통해서 일단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유럽하고 비교한다면 독일의 경우에는 전범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징병제도 했습니다. 징병제도 했고 아프간 전쟁에 독일군을 보내가지고 41명이 전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무슨 뭐 군사 대국화돼가지고 유럽을 또 전쟁 일으킨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북아는 예를 들면 한미동맹이라든지 미일동맹이라든지 쌍자동맹만 돼 있거든요. 집단 안보 체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 어느 한쪽이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군사비를 늘리게 되면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다시 그럼 이쪽도 다시 또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고 우선 당장 우리로서는 이건 국방비 그렇잖아도 부담이 심한데 이건 이지스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공중 구비라든지 또는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현실적인 지금 그 말하자면 구입할 수밖에 없는 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이 불가피한 그런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우선 당장 고민입니다. 그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동북아의 정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사실 그 일본의 자위 법안 통과가 된 게 뭐 북한의 도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좀 평가도 있었는데 그렇게 치면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양면의 날인데요. 이제 어떤 국가든 간에 자위권을 강화시킨다, 억지력을 강화시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상대방으로서는 위협이거든요.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도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자위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주일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이 물론 같은 미군이기 때문에 일체화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공중 구비를 한다든지 또는 북한을 정찰한다든지 기뢰를 제거한다든지 탄약을 수송한다든지 또는 미군의 부상자가 생기면 후방에서 일본에 있는 말하자면 군대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 역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맡아나가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 동해상에서 미군이 요격당했을 때, 함정이 요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게 되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한반도가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그런 전쟁이 조금 더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그야말로 면밀하게 이건 주목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양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우려하는 바가 대북 억지력도 생기지만 만일에 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이제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실제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어떤 미일 군사 동맹에 입각해서 뭐 미군의 장비라든지 무기를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한반도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 이게 상당히 어떤 좀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만 우선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런 가정은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 국방장관 한일 간의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열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역할은 후방 지원이다. 예. 그다음에 그 자위대가 직접 들어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군수 지원이고 탄약 수송이지 그 이상의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일본 측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물론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그 한국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건 일촉즉발이고 우선 예를 들면 유사시에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20만 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제 피난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는 자위대가 영해 내에 들어와 가지고 피난 온 그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자국민을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네.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한일 간의 어떤 적극적인 안보 협력이라든지 또 네. 군사적인 어떤 대화 같은 것이 약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미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한미일 간의 그런 점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좀 총론보다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더 맞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나 시나리오가 이제 짜여져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요. 네. 네, 지금까지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에 따른 이 향후 영향 또 분석해봤습니다. 양교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